2014년 5월 31일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도로변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던 그 인근 공장에 있었던 직원이 이 가방을 발견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분실물인가 하는 생각에 가방에 가까이 다가갔죠.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엄청난 파리떼가 들끓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라면 가방을 못 열어볼 것 같은데 이 직원이 가방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여서 공처럼 보였던 물체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훼손되어 있었던 이 시신은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 그리고 두 다리까지 절단되어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선 이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시신은 파주와 인접한 고양시에 거주하던 일용직 노동자인 50세 조 씨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부인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어요.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시신의 양다리가 절단됐고 온몸이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원한 관계에 의한 어떤 범죄로 추정을 했고요. 즉각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검거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이 발견됐었던 그 장소 인근에 CCTV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시신을 유기하는 차량의 번호가 너무도 선명하게 정확히 찍혀 있었던 거예요. 시신 발견 하루 만에 경찰은 외출하던 범인을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근데 경찰이 그 이전에 범인을 잡기 전에 생각했었던 용의자의 윤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벗어나요.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해서 범인이 남성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정체는 36세의 여성 고 씨였던 거예요. 경찰은 CCTV에 찍혀있는 차량, 그리고 이 고 씨의 차량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 이것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 씨는 자신의 범행을 다 인정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서 내가 저항을 하려다가 평소에 내가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칼이 있어서 그걸로 우발적으로 찔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수사팀이 딱 봤을 때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소름 돋는 게 이 여성의 이름이 고미숙이거든요. 이 고 씨가 자기 범행을 진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웃음을 참는 거예요. 실제 영상을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인데 웃겨서 웃는 거냐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무서워서 그래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살인 과정을 진술하는데 웃음을 참는 거예요. 본인 말대로라면은 성폭행을 당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또 사람한테 칼을 휘둘렀던 이런 상황을 떠올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패닉 상태가 온다거나 이럴 텐데 이게 설사 진술이 거짓이라고 해도 경찰이 자기 진술을 믿어주게끔 뭔가 충격받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표정, 행동, 이런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수사팀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그녀가 자백을 했음에도 갑자기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거나 정반대로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경찰은 사건의 진실은 고미숙의 진술과는 다르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진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죠. 서울로 간다고 했었던 피해자 조 씨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경기도 파주였어요. 서울로 간다고 해놓고 파주로 간 거예요. 이 남성은 왜 파주로 갔고 또 인천에서 왜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걸까요? 자, 일단 이 두 사람은 무조건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죠. 범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료 성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고 씨는 성매매 여성이었고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남성들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5월 25일에 이 두 사람이 채팅방에서 처음 만나요. 범인 고 씨가 먼저 조 씨에게 애인을 하자 이런 말을 했었고요. 조 씨는 젊은 여성의 제안에 그냥 좋다고 응답을 하면서 이 둘 사이에 조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루 뒤인 26일 오후 5시에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의 도로상에서 이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근처에 세워두고 고 씨의 차로 옮겨 탑니다. 이때 두 사람이 처음 대면을 하게 됐죠. 만난 지 10분 만에 파주의 한 무인 호텔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둘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모텔 주차장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에요. CCTV에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고요. 나오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미숙만, 이 고 씨만 당일에 몇 차례 모텔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찍혀요. 그리고 이튿날이었던 28일 오전 7시 55분경에 엄청 큰 가방을 막 끙끙거리면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힙니다.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여러분들도 짐작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 씨는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해요. 근데 고 씨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여자의 행적 자체에도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이후에 계속 밝혀지는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냥 계획적 범행이 분명했습니다. 일단은 고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가 길이가 30cm에 달하는 회칼이에요.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칼을 들고 다니거나 보통 그러는데 이렇게 큰 칼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칭칭 감아놨어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방어를 하려고 자기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는데 실제로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목이랑 가슴을 41차례나 찌른 흔적이 발견됩니다. 살해 의도가 다분하죠. 41차례를 찌를 필요가 있을까요? 칼에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살해 직후에 고 씨가 보였던 행동,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려면 살해 직후에 조금 놀라서 지체될 수는 있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죠. 조금 지나서라도 신고를 했어야죠. 근데 굳이 숙박을 연장하면서까지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하고 이런 뭔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미숙의 차에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었어요. 차량에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트렁크에는 이민 가방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삽 한 자루, 그리고 모텔에서 핏자국을 청소하는 데 썼던 고무장갑, 피 묻은 천 이런 것들이 검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전기톱이 또 상자에 담겨 있었고요. 증거들을 종합해서 고 씨를 압박한 경찰은 그녀가 처음부터 살해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자, 지금부터는 사건의 전말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고 씨는 핸드백에다가 회칼을 숨겨서 모텔로 들어가요. 그리고 오로지 이 피해자 남성이 방심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깐 다른 곳에 정신이 쏠려 있을 때 고 씨가 흉기로 사정없이 공격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그냥 사망해요. 남성을 살해했던 고 씨는요, 시신 처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용 가방에다가 시신을 넣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만한 크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시신을 토막내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죠. 살인 자체에 대한 계획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모습인 거예요. 뒤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고 씨는 모텔을 나와서 인근 상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전기톱, 세제, 비닐, 삽, 여행용 가방 이런 것들을 사요. 그리고 다시 모텔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 가게 사장이 뭔가 이상해요. 젊은 여성이 와서 전기톱을 사가고 막 삽을 사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시골에 아버지가 쓰실 거라서 제가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았겠죠. 이후에 모텔로 돌아온 고 씨는요, 시신을 욕조로 옮겨서 뒷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준비한 도구를 보시면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 씨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이동하기 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게를 줄이고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 작업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발견만 되면 바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손가락, 머리,
보통 이런 걸 훼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딱히 숨기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허술하죠. 그리고 고 씨는 상점에서 구입했던 세제를 이용해서 모텔 곳곳에 있는 범행 흔적을 싹싹 닦아내요. 진짜 소름인 게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이 객실에서 투숙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바로 다음날. 근데 거기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닦아냈던 거죠. 피해자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챙겼던 고 씨는요, 법행 이튿날 경기도 일산의 한 귀금속점으로 가요. 피해자 카드로 300만 원어치의 반지와 목걸이를 삽니다. 얼마 뒤에 다시 찾아와서 5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추가로 사요. 근데 이 귀금속 가게 주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신용카드 명의자하고 이제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고 씨가 신분증 공개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그래 그냥 안 살게요. 이러면서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귀금속 사는 걸 결국 실패를 했죠. 그녀는 모텔로 돌아왔고요. 시신이 담겨져 있는 2개의 가방을 자신의 차량에 옮기고 2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하고 다름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뭔가 어디에 유기를 하거나 이걸 처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집으로 그냥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제야 컴퓨터로 어디에 유기하지? 이런 걸 막 찾아보고 물색하고 집을 나섰다는 거예요. 뭔가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방에 시신이 안 들어가면 잘라서 집에 와서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300만 원 뽑아보고 되니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로 시신 유기 장소를 검색을 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30일 오후 9시경에 그녀는 경기 파주시 조리읍 농수로에 하반신을 유기했고요. 그대로 인천까지 운전을 해서 오후 11시 10분쯤에 상반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남동공단 인근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납니다. 충격적인 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고미숙이 사건 이후에 시신을 자기 차에다가 싣고 다녀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다시 성인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남성이랑 만납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 가져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진짜 그냥 소름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전 진짜 좀 무서웠거든요. 이럴 수 있다는 게. 살인을 저지른 이후의 시점에 고 씨와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녀에게서 어떤 동요하거나 불안하거나 전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끔찍한 범행과 훼손을 하고도 너무 태연한 얼굴로 일상을 지냈던 겁니다. 우발적, 정당방위 이런 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 씨가 저질렀던 범행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범행 시도 자체를 계획했다. 이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범행 시도 자체를 계획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허술해요. 범행의 목적, 동기가 그냥 단순히 돈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이 빚도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돈 때문일 것이다라는 말들도 많았는데 이게 단순히 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택했고 이후에 어떤 그런 돈을 본인이 얻기 위한 행동 자체도 되게 허술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칼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데 이럴 때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범행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했던 게 돈일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 돈이었으면 남자가 죽기 전에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야죠.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이고 나서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모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실종 신고가 되면 정지가 될 카드고요. 이후에 그녀는 이걸 가지고 귀금속을 사서 되팝니다. 다소 복잡한 방법이죠. 바로 돈을 빼서,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바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사서 현금화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도 이상했어요. 하반신을 외진 곳에 버렸어요. 근데 상반신, 머리, 그러니까 손 이런 거 신원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상반신은 사람이랑 차량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공장의 도로변에 유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 씨는 나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검색하다가 남동공단을 검색했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유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계획한 것 같아요. 근데 뒤처리한 걸 보면 과연 이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살인 자체를 하기 위한 살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인 이후에 어떤 계획적인 행동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안 되네? 이거 해보고 안 들어가네? 잘라야지. 돈이 안 뽑히네? 그럼 금을 사서 해야지. 냄새 나네? 이제 갖다 버려야지. 이런 식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살인을 위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냥 죽이는 행위를 하고 싶었던 것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범행 대상을 찾을 때 그러니까 남성들이랑 만나기 전에 일단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꼭 했대요. 나를 아껴줄 거냐? 나를 존중해 줄 거냐? 그 말의 속뜻이 뭘까요? 상대적으로 살인을 위해서 내가 제압하기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범행 수법만 보면 초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엽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전과 조회를 해보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말고는 나오는 게 없었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기록상으로는. 고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은 그녀가 자기 부정이 강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범행을 시인하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말했던 걸 다 부정하고 횡설수설하고 이랬다는 거죠. 치료 감호소에 있었던 의사는 그녀를 연극성 인격장애로 진단을 해요. 연극성 인격장애는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행동, 과장된 감정의 표현, 그리고 성적으로는 유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환자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전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제 감정 그리고 행동의 동기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상황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태도, 자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연극성 인격 장애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 씨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을 반성하거나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녀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검거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당시에 불안정한 심적 상태에 있었다는 건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 씨의 정신 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는 보이지 않는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힙니다. 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자신의 정신질환을 변론의 용도로 활용했다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그리고 수법의 잔혹함,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가 매우 중하다. 고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유지하면서 징역 30년을 확정합니다. 현재 고 씨는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장기수로 수감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사건 되게 피해자분이 되게 욕먹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저는 일단 이 여자가 살인 자체는 계획을 했다고 보고 뭔가를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유인해서 죽이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 이후에 뭔가 체계적으로 그 이후의 일들을 딱딱딱딱 계획해서 준비물을 준비하고 이건 할 수 없는 정신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되게 똑똑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멍청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여자를 보면서. 모든 게 그냥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밖에 없고 그 뒤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어떡하지? 냄새나네? 버려야지. 피가 묻었네? 닦아야지. 뭐 이런 식이야. 돈에 대한 목적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돈에 대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머리를 쓴 거잖아. 어쨌든 현금이 안 뽑히니까 이걸 사가지고 되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돈만이 목적이었다면 뭐 그렇게까지 41번을 찌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게 있었대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남자들이랑 조건 만남을 가지면서
모텔에서 하루 자고 또 여기서 또 하루 자고 이런 식으로 삶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어떤 남자랑 좀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그 남자한테 돈도 좀 빌렸나? 받았나? 아무튼 줬나? 그랬었나 봐. 근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이제 얘를 버리고 떠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했을 수도 있다. 조건 만남하는 남자들을 찾아서 그 남자들한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에 대한 것들을 이 남자한테 분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결국에 이런 살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잘못한 거 모르고 남 탓하다가 죽이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뺨 맞고 저쪽 가서 푸는 거, 그리고 꼭 살인으로 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분노 표출이었을 수 있죠. 분노 표출. 그냥 나를 버리고 간 그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왜냐면 살인을 즐기는 여자였다면 36살 때까지 그런 범행이 없었을까요? 살인을 즐기는 여자였다면? 36살이 될 때까지 그동안 조건 만남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걸 다 참았던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살인 자체에 대한 어떤 행위에 뭔가 몰입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취한 사람이라면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번에 이랬던 거는 원래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가 어떤 누군가한테 복수할 만한 이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상하게 표출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나를 버리고 간 그놈한테 보여주는 거지. 너도 이렇게 죽을 뻔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범행 동기가 되게 어려워요. 돈은 그 다음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나를 버리고 간 그놈에 대한 복수. 그거를 이상하게 표출한 거죠. 원래 좀 이상했던 애가. 그리고 워낙에 돈도 없는데 외제차 끌고 카드빚 있고 그리고 사는 삶 자체가 남자들이랑 성매매하면서 모텔에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돈은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죽였으니까 거기서 돈을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닐까. 돈이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확실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